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로 위장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히는 등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일본 중부 이시카와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최소 48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젯밤 LP가스 폭발이 발생한 강원도 평창마을은 건물이 불타고 무너져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경찰은 충전소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운반용 차량에 옮기던 중 가스가 새나간 것으로 보고 충전소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다시 시작하는 첫날 있어서는 안 될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부산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건데 범인이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쓴 종이 왕관을 두르고 있었던 만큼 열성 지지자로 위장을 한 건지 아니면 열성 지지자였다가 돌변한 건지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오는 바람에 의심할 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지만 이 대표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터를 둘러본 직후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 동남권 산업 경제의 새로운 출발, 지금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동남권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핵심 장치라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다음 일정으로 이동 중인 이 대표에게 한 남성이 웃으며 다가오더니 왼쪽 목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종이 왕관을 쓰고 사인을 요청하는 등 열성 지지자로 위장해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계속 사인을 요구하면서 사인 해주세요 하면서 팬팬 돌다가 확 달라들어서 그랬다. 이 대표는 그대로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9 불러 빨리! 119!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마친 후 헬기를 타고 이곳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은 충남에 사는 60대 김모 씨로 범행 뒤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피습으로 가덕도 신공항 현장 방문 후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붙잡힌 남성은 범죄 전력도 없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경찰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 그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어느 당 소속인지도 알아내야겠죠.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노란색 마스크에 안경을 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6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수사본부가 꾸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씨는 체포 당시에도 인적 사항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본격 조사가 시작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길이 18cm짜리 흉기를 미리 상의 재킷 주머니에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입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정 정당 소속의 당원인지 배후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지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지금은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이 대표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병원 앞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도착한 지 3시간 반쯤 지났는데요. 현재 이 대표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경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이송 당시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정맥 손상이 의심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헬기와 구급차를 통해 이곳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1시쯤 부산에서 출발해 약 2시간 만에 옮겨진 건데요. 서울대병원 이송엔 이 대표 가족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이곳엔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고 지지자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이후 부산에서 올라온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포함해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김영진, 강훈식 의원들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최고위도 열었는데요. 조금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정치 테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곧바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빠른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새해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 중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도 SNS를 통해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와 평산마을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표의 상태를 걱정하며 지도부의 쾌유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960년대 YS에 대한 초산 테러부터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세 도중 당했던 커터칼 피습, 또 지난 대선 때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둔기로 공격을 당했었죠. 서영수 기자가 과거 사례를 정리하고 왜 이런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과 가장 유사한 사건으로는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공격당한 사건이 꼽힙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하던 박 전 대통령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이 11cm 정도 찢어졌습니다. 지난 대선 이틀 전에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신촌 유세 도중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증오와 혐오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단식 농성을 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폭행당한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삼선 개헌 반대를 주장하다 자택 인근에서 초산 테러를 당할 뻔했습니다. 양극화된 정치가 낳은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노의 정치가 확산돼서 그런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 여긴다기보다는 적으로 여기잖아요. 해외에서도 지난 2022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해 숨졌고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 남편이 자택에서 둔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남성은 지난달 이 대표가 부산에 방문했을 때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계획 범죄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피습을 두고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실 당대표는 근접 경호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은 주요 인사에 대한 전담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부산 가덕도 현장에는 사복경찰 등 40여 명의 경력이 투입됐습니다. 당대표급 정치인들의 공개 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경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우발 상황 및 인파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경찰의 경호와 경비 태세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평상시에는 당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 별도의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전담 경호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 행사 일정이라 당대표와 지지자들의 접촉을 경찰이 선제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정치인 피습을 막기 위해 주요 당대표 등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담 보호팀을 조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 보호팀은 24시간 밀착하는 경호 인력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당 측과 사전 협의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장명훈 기자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이 대표를 피습한 피해자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한 달 전에도 가까이 근접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3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때였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요. 간담회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이 대표가 차량을 타고 떠난 직후 촬영된 장면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차량 옆에 파란색 왕관을 쓴 남성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동일 인물입니다. 또 어제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남성 누군지 신원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앞서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60대 남성인 것까지는 파악이 됐고요.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충남 아산에서 10여 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네.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 문에는 이 신문이나 공과금 청구서가 쌓여 있을 정도로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주변 상인들은 가게 세가 밀릴 정도로 교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네, 피습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동요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공지를 했고요. 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해석이나 피의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쾌유 기원 외에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하면서 내부 입단속에 나선 분위기였습니다. 국회 주요 일정도 다 취소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매주 화요일에 쟁점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여야 2+2 협의체 회동이 오늘 급하게 취소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이전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었던 김용민, 전용기 의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날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당장 내일 있을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는 참석이 어렵게 됐고요. 다음 주 재판 출석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회복 경과에 따라서 공백이 보다 길어진다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탈당을 시사했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연일 날을 세웠던 비명계 의원들과 이낙연 전 대표도 쾌유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당초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은 내일쯤 당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다 바뀌었다면서 정해진 게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도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탈당 관련 기자회견도 일단은 미루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정치의 양극화 때문이라는 분석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총선 전국에 접어들면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모방 범죄가 늘지는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면 취재진들과 시민들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본격적인 총선 전국에 돌입하게 되면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시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후보를 다 경호할 수는 없는 만큼 팬덤 규모 등을 따라 사전에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어떤 그 협의하에서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사전에 협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번 사태의 파장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는 나의 정치적 출생지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대구를 방문했다가 몰려드는 지지자들의 사인 또 사진 요청에 기차를 놓친 적이 있었죠. 바로 이때 정치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구 현장 분위기 정태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보수의 상징 대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이자 우리 당의 기둥이라며 대구 경북을 치켜 세웠습니다. 정치를 처음 하는 저에게 충고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 대구 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 시절 대구를 찾았던 한 비대위원장은 2달도 안 돼 다시 보수의 텃밭 대구를 방문해 지지층 결집을 나섰습니다. 앞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국민 문법을 쓰겠다 선언했던 대전을 찾은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질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경부선 집토끼 다잡기에 나선 한 비대위원장은 오는 4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또 주식 투자로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벌면 내년부터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와 협의 없는 발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 증시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을 뜻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증시가 세계적 기업들이 있음에도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금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 20%가 부과되는데 여야 합의로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나온 겁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금투세 폐지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며 여야정 합의를 깬 독단적인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신년사를 시작으로 민생과 경제 행보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2년 연속 참석해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뛰자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일본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8명입니다. 무너진 건물이 많고 화재로 건물 200동 정도가 소실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듯한데 말이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도 단전과 단수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기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의 파괴력을 보여주듯 7층 건물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도로 주변에는 아스팔트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안이 붕괴되면서 주택 수백 채가 무너졌고 그 밑에는 자동차가 깔렸습니다. 실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깥 창문하고 미닫이 다 무너지고 막 다 깨지고 하니까. 일본 이시카와현 앞바다에 발생한 규모 7.6 강진으로 사망자 최소 48명과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매몰자가 남아 사상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파괴돼 육로를 통한 구조대의 진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陸上だけではなくして、空輸、それから海上輸送等を総動員して、現地に必要な物資、そして救助の人員を送り込むべく、昨夜から努力を続けているところです。 지진 여파로 점포나 주택 등 200여 동이 불에 탔고 주민 5만 7천여 명은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수와 단전으로 이재민들은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일본인들을 두렵게 하는 건 100차례 이상 계속되는 여진이 아니고 이 다음에 또 올지 모르는 강진입니다. 13년 전 15,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던 그 동일본 대지진 때도 처음에 진도 7의 지진이 오고 이틀 뒤 진도 9의 더 강한 대지진이 왔었거든요. 실제로 일본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과 맞먹는 강력한 지진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거리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바닷가와 주택을 비추고 있는 CCTV가 거세게 흔들리더니 건물 사이로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보도블록은 살아 움직이듯 출렁이고 주차된 자동차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다리를 뒤덮을 정도의 많은 강물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깨진 아스팔트 사이로 하천의 물이 넘쳐 흐릅니다. 역사한 전광판도 떨어질 듯 거세게 흔들리더니 급기야 정전이 발생합니다. 무너진 건물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일본 노토반도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So the whole room was shaking, the TV was shaking. I had to keep everything on the table. I did felt safe in my room though. 노토반도에서 직선 거리로 약 320km나 떨어진 도쿄에서도 땅이 흔들리면서 놀이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진 연구학자들은 군발 지진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강진을 우려했습니다. This area has been an area of swarm activity, swarms of small earthquakes. So I would be concerned about it having significant aftershocks over the coming months or even another year.
일본 기상청도 앞으로 일주일간은 진도 7 정도의 초대형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이 몰려들었습니다. 울산 이북 지역이 사정권이었는데 특히 묵호에선 85cm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죠. 에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해수면 높이를 반영하지 않은 순수한 해일로만 만들어진 파도의 높이입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거센 파도가 부딪히고 부서집니다. 어제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뒤부터 강원도 동해시 목호항 일대에 모습을 드러낸 지진 해일입니다. 오후 8시 35분에 기상청이 관측한 최대 높이는 85cm입니다. 1993년 속초에서 기록한 2m 76cm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자 보고 집에서 내려왔어요. 5시 한 반 정도 돼가지고 물이 한 50cm 이렇게 불더라고. 부는 거 보고 배를 뺐어요. 예전에 우리가 90 몇 년도인가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강릉시 남항진에 처음 도달한 것을 시작으로 동해안 지역 5곳에서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비상대응반을 꾸린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해안가 접근을 막고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선 피해를 우려해 항구 한가운데 배를 정박한 어업인들은 지금은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국내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해일 높이가 주의보 발령 기준인 0.5m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는 최대 85cm를 기록한 묵호와 66cm를 기록한 후포 두 곳이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었습니다. 지진 해일은 오늘 오전 높이가 점차 낮아지다가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소멸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을 본진으로 판단하고 또 다른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주의보 지역을 표기하면서 독도를 은근슬쩍 자국 영토로 포함한 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전까지 보냈는데 말입니다. 백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영토의 쓰나미 피해 위험도를 보여주는 일본 기상청 지도입니다.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진원지 이시카와현은 보라색으로, 그 인근 쓰나미 경보 지역은 붉은색, 좀 더 떨어진 주의보 지역은 노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서 한참 떨어진 동해 한가운데 독도 역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한 지도에서조차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셈입니다. 일본 기상청 자료를 참고하는 이들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우리 외교부는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통상 주한대사를 초치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진 피해 상황을 고려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란의 위험이 닥쳤을 때도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아까 잠시 보셨지만 일본 서쪽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쪽 지역에까지 지진 해일이 덮쳐올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우리 원전이 몰려있죠. 사회정책부 강세영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진 해일이 끝났다라고 이제는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혹시 더 큰 해일이 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지진 해일 관련 소식에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지진이 발생하고 당분간은 같은 지역에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본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2016년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4월 14일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고 4월 16일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3일 이상은 기다려보고 7.4에 버금가는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새로운 본진이 올 수도 있고. 또 지진하면 주변 단층에 에너지가 쌓여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 지진 해일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까? 네, 그 일본과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인데요. 강원도와 경상도가 지진 해일이 덮칠 위험성이 큰 지역입니다. 네.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강원 지역이 지진 해일의 위험이 컸습니다. 삼척시 임원항을 중심으로 강원 남부 지역에 예상되는 지진 해일 높이가 가장 높았고 속초와 강릉은 이보다 조금 낮은 해일이 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해일 높이는 경상도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예측치니까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해일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24기 중에서 18기가 바로 이 동해안 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해일이 오면 원전은 괜찮겠습니까? 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지진 해일이 발전소로 밀고 들어와서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원자로가 그렇죠. 폭발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제가 한수원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소는 모두 해수면에서 9.5m 이상에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엔 10m가 넘는 지진 해일이 밀려올 가능성은 크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해일이 유입된다고 해도 비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차량이 곧바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해일이 오는데 발전차가 올 수 있다고요?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진 해일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본 주변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은 한두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언덕 같은 고지대나 3층 이상 콘크리트 건물의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해일이 한번 왔다가 사라졌다고 대피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진 해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해일이 끝난 줄 알고 내려왔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지진 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대피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 그 특보 소식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드려야겠군요. 지금까지 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에서는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PG 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한 건데 반경 300m 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100m 이상 떨어진 영화관에서 나오던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을 정도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흰색 가스가 가득 차더니 10여 분 후 붉은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강원 평창 용평면 장평리의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겁니다. 서로 막 내뛰고만 고속도로 주위를 다 내뺐지. 가스 냄새가 우리 집 지역도 아주 진동하더라고. 폭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반경 300m 안에 건물 14동과 차량 14대가 부서지고 불에 탔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물품이 보관돼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모두 5명이 다쳤고 이재민 20명이 발생했습니다. 충전소 인근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60대와 100m 넘게 떨어져 있는 극장에서 나오던 30대가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충전소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벌크로리 차량으로 옮기던 중에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가스가 누출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몸 전체에서 탱크 차량에 있는 탱크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 확인은 다 됐습니다. 사고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3일 날 밤 10시 반경에 가스 이제 원통에 새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집에서 일단 나와가지고 이제 119 신고에 이제 전화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찰은 확보한 CCTV 분석과 충전소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범죄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공공장소가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9호선 지하철 역사 안이었는데 의미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진짜 낙서였죠. 낙서 테러를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통로입니다. 벽면 10여 미터에 걸쳐 검은색과 빨간색 스프레이로 법과 정치 등을 언급한 낙서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발견된 건데
한밤중 누군가 낙서를 해놓고 달아난 겁니다. 읽어볼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써놨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와서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깜짝 놀랐다고요. 발견 직후 낙서 제거 작업이 이뤄졌고 30여 분 만에 모두 지워졌습니다. 낙서가 지워지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곳곳에 번진 자국이나 이렇게 반점 같은 낙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낙서가 발견된 지 약 5시간 만에 7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경복궁 외벽 낙서 훼손과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방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처벌이 약한 탓에 낙서 범죄가 잇따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방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장소나 행태도 그렇고 유사한 범죄이고 그리 중한 처벌이 내려지리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경찰은 7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새해 첫날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동종 전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2033년까지 착용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럼 뭐랍니까? 범행을 막을 수도 없는데요.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합 차량에서 내린 형사들이 주변을 수색합니다. 건물 뒤편으로 달려가 탐문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남성 A씨를 경찰이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자세가 형사들인데 누가 봐도 티나잖아.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쫓아 집에 들어갔고 범행을 저지른 뒤 약 4시간 뒤에 도주했습니다. 신고가 이뤄진 지 약 3시간 만에 남성은 이 노래방 비상계단 쪽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동종전과로 지난해 9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무부와의 공조로 전자발찌 위치값을 추적,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더라도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준수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자발찌를 마치 범죄 예방의 만병통치약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왜곡된 성적인 생각 자체를 제대로 개선 교화하는 것과 함께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기 군포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이 아파트 현관마다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시켜 그나마 피해가 이 정도로 그쳤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복도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로 들어간 소방대원들이 뿌연 실내 곳곳을 살핍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경기 군포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이 시작된 9층 집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피한 주민 가운데 13명도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관이 막 두드리고 다니더라고요. 복도에 꽉 찼어요. 냄새가 엄청 고약해. 이거 맞고 나왔어요. 화재 당시 집안엔 50대 부부와 이들의 손녀가 있었는데요. 아내와 손녀는 무사히 대피했지만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남편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카가 연락을 줘갖고 지금 바로 달려왔다고요. 최근에 건강이 악화돼갖고 걷기가 좀 많이 불편하시다면 거의 누워 계세요. 불이 난 집에선 방화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불이 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군포뿐 아니라 요즘 아파트 화재가 계속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성탄절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살리고 아버지가 숨졌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 단지에 다시 가봤습니다. 유독한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이 열려져 있었던 게 가장 큰 피해 원인이었는데
상황은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단속 대상인 주민들이 스스로 방화문 개폐 상태를 체크해 소방서로 보고하게 돼 있으니 이게 잘 될 리가 없겠죠.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아파트에서 유독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대피하던 주민 한 명이 이 연기를 마셔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어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확산한 게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MBN 취재진이 일주일 만에 불이 난 아파트 옆동에 다시 가봤습니다. 23개 층 가운데 5개 층의 방화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매번 열고 하니까 마치 그 현관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이 되잖아요. 이웃끼리 맞고 사는 느낌이 나니까. 방화문을 꼭 닫아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문은 열린 그대로입니다. 자전거도 치워지지 않아 비상시에 발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열어놓은 세대들은 닫아놔도 항상 또 열어놓으세요. 불편하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뭐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지난 2022년 3월 화재로 한 명이 숨진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에도 가봤습니다. 25개 층 전부 방화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인력 부족으로 현실성에 떨어지는 단속보다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하려면 시설적인 보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쪽에 기꺼이 이제 돈을 낼 수 있느냐? 아파트 방화문 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올해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럼 우리 금리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럼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관심이 크죠. MBN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전세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최윤영, 이승민 두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BN이 부동산 전문가 5명을 심층 설문조사했습니다. 먼저 올해 집값 전망을 보면 지방은 대부분 하락을 예상했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5명 중 2명이 2에서 3% 상승을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와 입주 물량 감소, 분양가 상승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가 지금 예고되고 있고요.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기준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대 4%까지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강타하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금리와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요.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우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사야 한다면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상승과 보합을 예상한 전문가는 1분기나 상반기 급매물을 추천했고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는 혜택이 많아진 청약을 해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한 목소리로 오른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왜 의견이 일치했는지 이승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단지는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의 6,700가구 아파트입니다. 보통 이 정도 대단지가 들어서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2달 전보다 오히려 1억 원에서 2억 원 높아졌습니다. 이 단지를 마지막으로 1년간 서울에서 대단지 입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단지가 강남에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매물이 조금 소화가 되고 나면 또 이제 오를 수 있다고 봐야죠. 부동산 정보업체를 통해 확인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000여 가구입니다. 지난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나마 7,000가구 이상이 동남권에 몰려 있고 아예 제로인 권역도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 전세 수요가 많은 마포구는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포를 포함해 서울 13개 자치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에서 3%, 많게는 5%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에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은 전세를 누군가 빌려줘야지 구할 수 있는 건데 빌려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전세가가 뛰면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연말로 당겨질 것으로 보이는 12,000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 때까지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지난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했던 태영건설이 첫 행보부터 금융당국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태영건설의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말이죠. 채권단 동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SBS 지분 매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협력사 피해를 막기 위해 만기가 도래한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 채권을 상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그 상거래 채권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워크아웃을 갔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은 결제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협력업체가 대출한 451억 원 규모의 외상 매출 채권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채권은 워크아웃 유예가 가능한 금융 채권에 해당해 선제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게 태영의 주장입니다. 협력사가 좀 자금이 좀 필요하거나 급하게 필요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할인을 받게 되면 금융 채권으로 변경이 돼요. 하지만 태영이 이 채권을 갚지 않으면 자칫 협력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영그룹이 공시한 것과 달리 워크아웃 신청일에 받은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모두를 태영건설에 대여하지 않은 겁니다. 공시된 사항마저 지키지 않았을 때 채권단 협의회에서의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태영 자구 노력이 시작부터 의심을 받으면서 내일 있을 채권단 설명회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300억 원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SBS 지분 매각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태영그룹은 절대 SBS 지분 매각은 없다는 입장이고 최소 3천억 원이라 알려진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도 확인된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채권단에 맞서 최소한의 희생만 하겠다는 태영의 힘겨루기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새해 가장 큰 소원은 취업일 텐데 안타깝게도 올해 채용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죠. 취업의 좁은 문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들뜨기도 하는데 취업 때문에 좀 착잡한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취업문도 좁고 좀 힘들다 보니까.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경력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 그냥 대학생 친구들은 갈 데가 딱히 없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해 채용 시장도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한 채용 플랫폼이 기업 317곳을 조사해봤더니 77.3%가 올해 채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곳은 22.7%에 그쳤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 상황. 모든 산업 분야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AI가 그 해답으로 국내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에도 어김없이 AI가 등장하며 AI 상용화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서도 AI 분야 인재를 채용한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여러 산업에서 AI 도입이 가속화함에 따라 AI 직무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전공 지식과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꾸준히 쌓으면서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거란 우려와 달리 꽁꽁 얼어붙은 채용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미국에선 새해 벽두부터 총격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에는 4명 이상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이 하루에 2번꼴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일 새벽 1시경 새해 전야 파티 도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2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8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와 관련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Just trying to enjoy New Year's, we started off the year pretty good and, we thought, and for this the tragic happened to get a call at like 2 o'clock. 비슷한 시각 LA 카운티 호손 지역에서도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한 주택에서는 새벽 1시경 총격이 발생해 53세 남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하룻밤 사이 가까운 장소 3곳에서 3건의 총격이 발생해 남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 모두 650건으로 하루에 2번꼴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이 연말 연초 위협 발언을 쏟아내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 군이 새해 첫 근무일에 서부와 동부를 아우르는 모든 전선에서 육군 15개 부대를 투입해 대규모 포탄 사격과 기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선 전차들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포탄을 쏟아냅니다. 눈이 녹은 진흙밭을 거침없이 달리는 전차가 목표물을 조준해 격파합니다. 새해 첫 근무일 군이 제2군단 예하 모든 부대가 참여한 동시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이 도발해 온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직강 끝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 전역에 걸쳐 15개 부대가 한날 한시에 동원된 훈련으로 그간 군단 단위로 각기 진행됐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훈련은 적포탄이 우리 영토에 떨어진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고 적의 발포 지점을 식별하고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적이 도발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의 심장까지 끝까지 기동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전면전까지 거론하며 연일 무력 충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 단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폭탄으로 강대강이 아니라 언행에 신중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할 때라고. 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투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박지현과 신지현, 일명 쌍지현 자매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올스타전 당일 이른바 미친 폼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두 선수의 각오를 이규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생애 첫 올스타전 팬투표 1위를 기록한 우리은행 박지현. 지난해 올스타전에서는 1위를 하면 삭발을 하겠다며 파격 공약을 했지만 올해는 1위를 예견한 듯 자체 제작 티셔츠를 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현실적인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오빠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재밌게 공약을 내비치고 싶어서 만약 제가 삭발 공약을 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지난해 팬투표 1위에서 올해 2위로 밀려난 하나원큐의 신지현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지가 솔직히 1등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1위를 해서 잘 큰 것 같고요. 팀 핑크스타와 블루스타의 주장을 맡은 두 선수는 올스타전 때 선보일 화려한 댄스로 장외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아산에서 열리는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한국과 일본 유망주,
이른바 라이징 스타들이 이순신 체육관에서 격돌하는 만큼 치열한 승부도 예상됩니다. 올스타전에서 올스타답게 다양한 모습과 팬분들과 즐길 수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올스타 많이 불러주세요.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철기둥 김민재가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을 받고 활짝 웃었습니다. 나폴리의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끈 김민재는 5연패에 도전한 주장 손흥민까지 제치고 생애 첫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는데요. 내친 김에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도 갖고 와주길 기대합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을 보시면 호남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1에서 5cm, 강원과 영남권에 1에서 3cm, 수도권에도 1cm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내리는 양은 적겠지만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면서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차츰 먼지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지역은 온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모레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이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5도를 조금씩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